2013년에 사실 발표하셨던 성체제와 기본소득이라는 논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이 현재 젠더 문제에 이제 의미 있는 물꼬를 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같은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같은 생각이시라면 좀 더 기본소득이 성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성체제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좀 이해가 되게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 질서를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 그죠? 두 젠더를 기반으로 해서 가부장제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죠? 그 가부장제에 기반하여 또 자본주의가 이렇게 더 쉬워지는 이런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이 것이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체제, 그러니까 성체제 안에서는 여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이 그 소득을 얻는 방편이 사실은 결혼과 그다음에 결혼을 경유한 어떤 취업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성체제 안에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하나 온전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여지들이 그런 체제 안에 딱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내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게 뭐 제 주장만이 아니라 앞서 제가 거기 아마 그 논문에서 주되게 참조하고 있는 뭐 낸시 프레이저나 아니면 케이트 제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캐롤 페이트만 감사합니다. 캐롤 페이트만 같은 분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 체제 안에서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이성애적인 구도 안에서 어떤 사람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여성들의 기본 업무는, 그러니까 본업은 가정주부인 거예요. 본업이 가정주부가 되다 보니까 일단 가정주부의 일은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죠. 뭐 어떤 인정도 없죠. 그리고 본업이 가정주부라고 상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노동소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업이 그 일이다라고 상정된 남성들에 비해서 동일하게 평가받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산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체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지가 생겨서 그 체제를 약간 바꿀 수 있는 어떤 틈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기본소득은 저는 그래서 거기서 만능 열쇠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거 한다고 뭐 세상이 뒤바뀌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체제 속에서 어떤 다른 틈을 열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기본 열쇠는 될 수가 있다. 이 열쇠 더하기 다른 열쇠도 있어야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거기서 했었죠. 제가 그 선생님의 강연이나 글을 보면서 제가 뽑아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페미니즘, 기후정의, 그리고 탈성장, 자본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기본소득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이 이제 18세기부터 이제 얘기가 오랫동안 되어 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중간중간 뭐 논쟁도 많고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상들이 조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요 정의에서 출발하면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 정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베룩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정의인데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다음에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모든 억압과 폭력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운동이에요. 성차별주의도 종식시켜야 되고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도 종식시켜야 되는데 젠더라는 이 규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본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차별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지만 왜 차별이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그 차별이 어떻게 해서 억압의 형태로 혹은 착취의 형태로 일어나는지 왜 폭력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를 보다 보면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장 뜯어먹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이것들 없이는 사실은 출발도 못했고 지속도 못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이에요. 무상으로 뜯어먹든가 저렴하게 뜯어먹든가 아니면 정말 폭력적으로 뜯어먹든가 그렇게 해왔고 또 이제 자연이 있는 거죠. 자연도 무상으로 갖다 쓰고 물도 막 누가 자기 물이 거기 만들어지는데 이런 하나 보탠 게 없으면서 가서 무상으로 갖다서 막 팔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지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후 정의도 왜 정의를 얘기하냐면 사실은 문제 일으킨 사람 따로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피해를 입어왔던 약자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의 어떤 짐을 독박 씌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만들어져 왔던 과정도 정의롭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도 지금 정의롭지 않고 근데 왜 그런가라고 하면 자본주의가 사실은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하려다 보면은 그 안에 여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정의 얘기 속에서 여성이 빠질 수가 없는 거 자본주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을 뜯어먹고 살아왔던 체제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얘기하면서 기후정의 지금 현재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후정의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페미니즘과 뭐 자본과 기후정의와 뭐 생태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